한여름 무더운 오후 시골 국밥집에서 벌어진 한 노인의 굴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저 가난한 시골 노인으로만 여겼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이 도시의 랜드마크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그리고 30년간 숨겨온 억울한 진실이 곧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두 줄기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반전 가득한 사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7월의 무더운 오후 시골 국밥집 앞에는 소박한 꽃다발 하나와 손글씨로 쓴 칠순 축하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플라스틱 의자들이 늘어선 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정만호에게는 이곳이 자신만의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72년의 세월을 살아온 정만호는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수연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이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못해도 정성만큼은 가득 담아 준비했습니다. 국밥집 사장에게 부탁해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누이인 정옥과 함께 하루 종일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정옥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잔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괜찮을지, 예비 사돈들이 비웃지는 않을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담담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고 지금 와서 허세를 부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믿어왔거든요. 오빠, 정말 여기서 해도 괜찮겠어? 은진의 부모님이 오신다니까 좀 걱정이 돼. 정욱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플라스틱 의자를 정리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정직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그럴듯하게 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정욱이 다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체면? 그런 걸로 사람 값어치가 정해지나? 만호의 대답에는 70년 넘게 쌓인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수연과 은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밥집의 소박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38년을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수연이었습니다. 좀 더 성공해서 아버지께 편안한 노후를 드리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반면 은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만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35살의 미술교사인 은지는 마음이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진정성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서 만호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고집이 세서 이런 데서. 수연이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오빠.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은지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국밥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쌍의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와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바로 은지의 부모인 오상훈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국밥집 안을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상훈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어느 정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평소 체면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돈의 잣대로 판단하는 그에게 이 소박한 국밥집은 참을 수 없는 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잔칫집이라고? 오상훈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가득했습니다. 만호는 정중히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오상훈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만 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만호입니다. 오상훈의 부인은 코를 막으며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여기 냄새가. 그리고 이런 데서 뭘 먹으라는 거예요? 국밥집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악취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평생을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해온 그녀에게 서민들의 음식 냄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부모의 반응에 당황하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만호는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무시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앞날이 걸린 일이었고 예비 며느리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봐요, 정 선생님. 우리 딸이 이런 환경에서 결혼하라고요? 오상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앉으시죠. 만호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오상훈은 앉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성이요? 이게 정성이에요? 플라스틱 그릇에 국밥이라니. 오상훈의 부인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국밥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만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져 갔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은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너무나 창피했지만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란 그녀로서는 감히 반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연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과 함께 어딘가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왜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가는 것인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소. 은지야, 우리 가자. 이런 집안과는 혼인 불가야. 오상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말에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완강한 반대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습니다. 잠깐만요. 만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지만 그래도 아들과 예비 며느리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할 말이 뭐가 있겠소? 이딴 거지 같은 환경에서 우리 딸을. 오상훈이 더욱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국밥집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거지라는 단어가 만호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거지라고 부르다니. 만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모욕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거지라고 하셨습니까? 만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요. 칠순 잔치를 국밥집에서 하는 사람이 우리 사위감이라고? 오상훈은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욱이 화가 나서 끼어들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나이 드신 분에게. 정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은지야, 당장 가자. 이런 집안과 엮이면 우리 가문의 먹칠이야. 오상훈의 부인이 화를 내며며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오상훈도 뒤따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집안 때문에 시간 낭비했소. 문이 쾅 하고 닫히자 국밥집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연과 은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만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먹을 기운도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자신도 없었습니다. 정호가 손님들 식사마저 하게 해드려. 만호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뒷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옥은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숨기고 살아온 오빠의 과거를 생각하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숨기고 살 거야? 정옥의 중얼거림 속에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호가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상훈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노인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큰 인물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상훈 일행이 떠나고 난 국밥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자리를 떴고 결국 수연과 은지 그리고 정옥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수연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오빠가 사라진 뒷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참고 견뎌내던 오빠였는데 오늘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8년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때문에 창피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오늘처럼 모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야, 건드리지 마. 나 같은 놈이 무슨 자격이 있어.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상관없어. 은지가 간절히 말했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정옥이 안타까운 마음에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내 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야. 그냥 가난할 뿐이지. 가난하다고요? 수연이 고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고모,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칠순 잔치를 국밥집에서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집 아버지들은 다 호텔에서 하는데. 수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소에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 자랑을 하는데 나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숨고 싶었어요. 정옥은 조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연애도 결혼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집안 때문에 이런 굴욕을 당하면 누구라도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바로 그때 뒷문으로 사라졌던 정만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부족해서. 하지만 수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왜 그러세요? 왜 평생을 이렇게 사세요? 다른 아버지들처럼 못 사시나요? 만호는 아들의 말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수연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은지와도 헤어져야 하고 결혼도 못하게 됐어요.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말이 만호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은지가 견디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오빠, 그만해. 아버님께 왜 그래? 너는 가만히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내 부모 말이 맞아. 우리 같은 거지 집안과 결혼하면 안 돼. 수연이 자포자기하며 소리쳤습니다. 정욱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연을 나무랐습니다. 수연아,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하지만 수연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고모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하자고 왜 안 하셨어요? 돈이 어디 있니? 우리가 무슨 돈으로? 정욱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내 잘못이에요? 수연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원망을 듣다니.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모든 게 다 아버지 잘못이야. 아버지. 은지가 안타까워하며 만류했지만 만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은지야, 너도 부모님 말씀을 들어. 우리 같은 집안과 결혼하면 고생만 할 거야. 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더욱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실 거면 처음부터 왜 잔치를 하셨어요? 창피만 당하게. 만호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정욱이 오빠의 어깨를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하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너희들은 이야기 마저 해라.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은지가 급히 불렀지만 만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가시려면 가세요. 어차피 이런 일이 또 생길 텐데. 은지가 수연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오빠, 정말 너무해. 아버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상처받기는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수연이 고개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정욱은 조카와 예비 조카 며느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기에 더욱 답답했습니다. 오빠가 진짜로 누구인지 알면 수연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텐데 왜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소용없어. 너희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너도 봤잖아. 수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은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굴욕이 너무나 컸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욱이 마지막으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하지만 수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정만호는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었다니. 만호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만호는 사진 속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 영숙은 언제나 남편을 믿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격려해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만호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분명 다른 삶을 꿈꿨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이곳에 묶어두었고 이제는 아들마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욱이 만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빠의 상태가 걱정되어 밤새 잠을 못 잤던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정욱의 눈에는 심각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 온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해 있어? 만호는 산에서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별일 아닌 듯 대답했습니다. 산책하다가 좀 넘어졌어. 괜찮아. 하지만 정욱이 보기에 오빠의 상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누이의 눈에는 오빠의 절망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오빠, 수연이 한 말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 애들은 원래 그래. 화가 나면 막말도 하고. 정욱이 위로하려 했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이 말이 맞아. 내가 정말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거야. 정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넘게 지켜본 오빠의 진짜 모습을 수연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말해. 수연이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오빠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안 돼. 절대 안 돼.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모습이 진짜 나야. 하지만 정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오빠가 설계한 건물들이 이 도시 곳곳에 있는데 오빠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는데 만호는 정욱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그건 다 과거 일이야. 바로 그때 집 앞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더니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은진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일까 하는 희망이 스쳤지만 수연의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은지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집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대요. 거지 지방과 혼사를 추진하려다가 말았다고.
수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칠순 잔치를 국밥집에서 했다는 것까지. 만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결혼이 무산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동네 전체에 소문까지 퍼진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제 이 동네에서도 못 살겠어요.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녀요? 수연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정욱이 조카를 말리려 했지만 수연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고모, 이제 그만해요. 아버지 편만 들지 말고 현실을 보세요. 수연이 고모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수연아, 너무 심하다. 정욱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지만 수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만호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수연이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은지도 부모 압력에 못 견뎌하고 있고 동네 소문은 다 퍼졌고 바로 그 순간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수연은 문자를 읽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가자고 하신대요.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자고. 수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모든 걸 망쳐놓았구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해요? 이미 다 늦었어요. 수연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만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서울로 갈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수연아. 정욱이 조카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힌 후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만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오빠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말해야 해. 수연이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하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났어. 그날 저녁 만호는 혼자 뒷산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짐이 되는 것일까? 만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정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방에 틀어박힌 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고 수연은 정말로 서울행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족이 완전히 흩어져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욱은 결심을 굳히고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넘게 봉인되어 있던 비밀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 상자들 사이에서 정욱은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오래된 도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정교하게 그려진 건물 설계도들, 그리고 정만호라는 사인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도면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숨어 살아. 수연이가 알 권리가 있어. 그날 오후 정욱은 도면들을 들고
수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연은 짐을 정리하며 어수선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 왜 오셨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정옥은 무거운 마음으로 도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수연아, 이것 좀 봐라. 수연은 처음에는 관심 없다는 듯 흘깃 보았지만 곧 눈을 크게 뜨며 도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하게 그려진 건물들, 그리고 낯익은 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젊을 때 그린 설계도들이야. 정옥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에 대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익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건물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시청 옆에 있는 그 건물 아닌가요? 맞아. 그 건물도 은행 본점도 백화점도 다 내 아버지가 설계한 거야. 정옥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난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도시의 주요 건물들을 설계한 건축가였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건축가라니. 수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옥은 더 많은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 수상 내역들, 그리고 건축사 자격증까지 모든 것이 정만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사였어.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설계를 의뢰했고 돈도 많이 벌었지. 정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연은 충격에 빠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38년을 살아오면서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은 이렇게 사세요? 왜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정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연이가 10살 때쯤 일이야. 내 아버지가 설계한 건물에서 큰 사고가 났어. 사고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건 아니고 화재가 났었지.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 정옥이 힘들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어. 시공업체가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거든.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내 아버지를 집중 공격했어. 설계자의 책임이라면서 말이야. 억울했지만 내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한 거야. 회사도 접고 건축사 일도 그만두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느라 재산도 거의 다 썼고. 그럼 아버지는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수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이미 내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매장된 후였어. 그래서 조용히 살기로 한 거지. 수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억울한 상처를 가진 채 숨어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하셨을까요? 내가 상처받을까 봐서지.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과거의 아픔보다는 현재의 평범함을 택하는 분이거든. 정옥은 잠시 망설이더니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들이 아직 남아있어. 정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내 곳곳에 아버지 명의로 된 땅들이 여러 필지나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특히 이 땅은. 정옥이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재개발 예정 구역이야.
은지 아버지 회사가 공사하려던 바로 그 땅이지. 수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거지라고 무시했던 오상훈이 사실은 아버지의 땅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은지 아버지가 우리를 무시한 그 땅이, 수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내 아버지 땅이야. 재개발되면 엄청난 돈이 될 거야. 정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도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교한 선들, 세심한 계산들, 그리고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아버지의 전문성이 보였습니다. 이런 실력 있는 건축사가 자신의 아버지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을까요? 수연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야. 과거의 영광이나 아픔보다는 현재의 평범함을 선택한 분이거든. 정욱이 오빠를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역의 핵심 인물이라니. 고모,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수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건설업계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 정만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거든. 정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떠날 계획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잔인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연은 도면들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담긴 모든 선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사과하는 것, 그리고 은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욱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욱 언니 소문 들었어. 오빠가 유명한 건축가였다며? 옆 가게 순자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정욱은 당황했습니다. 수연에게만 말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진 것일까요? 무슨 소문이야? 재개발 구역 땅 주인이 정만호 씨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 건설회사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다더라고. 순자가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정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조용히 살고 싶어 했는데 말이죠. 바로 그날 오후 정만호의 집 앞에 고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양복을 차려입은 사업가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중년 남자가 오상훈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호를 거지 취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상훈과 함께 온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대한건설 대표 김철민입니다. 정만호 선생님과 중요한 사업 얘기가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정욱이 문을 열자 오상훈이 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는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정만호 선생님 계신가요? 정옥은 오상훈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를 막으며 혐오감을 드러내던 사람이 갑자기 극존칭을 써가며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옥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안쪽에서 만호가 소리를 듣고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던 그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상훈은 만호를 보자마자 급히 허리를 더욱 깊게 숙였습니다. 정만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정말 송구스러웠습니다. 만호는 오상훈의 갑작스런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거지 취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극존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바쁘신 중에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꼭 상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니요?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들 말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부지들이거든요. 김철민이 설명했습니다. 만호는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 때문에 이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상훈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오상훈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지난번에 그런 무례한 일은 절대. 무례한 일이라고요? 만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전에 저를 거지라고 하신 건 말씀입니까? 오상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전의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니 부끄러웠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김철민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선생님께는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만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상훈이 당황하며 급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 발전이요? 만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칠순 잔치를 국밥집에서 한다고 비웃으시던 분이 지금 지역 발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상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이 돌아와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상훈이 고개를 더욱 깊게 숙였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냉정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더 번쩍이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대기업 계열사의 임원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자세에서 김철민 일행보다 더 큰 회사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중 한 명이 김철민을 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대표,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김철민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만호 선생님과 사업 상담을. 우리보다 먼저 오셨군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먼저 계획한 겁니다. 새로운 임원이 경쟁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만호는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보고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집이 갑자기 경매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상훈이 급히 새로 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먼저 협상 중이었습니다. 협상이요? 정만호 선생님께서 동의하신 게 있나요? 새로운 임원이 따져 물었습니다. 두 그룹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만하십시오. 만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집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철민이 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저는 아무와도 사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상훈이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선생님, 그럼 은지와 수연이 결혼 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과거 일을 사과드리고. 만호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결혼 말씀이군요. 며칠 전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오상훈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호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땅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오상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호의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난할 때는 거지 취급하시더니 땅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군요. 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원이 오상훈을 비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온 겁니다. 이런 분과는 신뢰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만호는 그들 모두에게 실망했습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나가세요.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십시오.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상훈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시도해 보려 했지만 만호의 굳은 표정을 보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정말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다시 없을 텐데. 김철민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기회라고요? 만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당신들과 일하는 게 무슨 기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떠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욱이 오빠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수연이를 위해서 생각해보지 그래. 은지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일 텐데. 하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진짜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의미가 없어.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과 권력 때문에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30년 전 사고 때도 이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상훈은 집에서 가족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만호가 거절한 것이 예상보다 큰 타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정만호 씨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오상훈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아버지의 변절한 모습에 더욱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아버지가 창피했고 수연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오상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만호의 마음을 돌려서 사업을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만호가 단순히 고집불통인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상훈이 만호에게 거절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만약 정당한 방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수를 써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오상훈은 시청과 구청에 있는 지인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정만호의 과거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만호 씨 알죠? 30년 전에 큰 사고 낸 그 건축사 말이에요. 지금도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더라고요. 오상훈이 구청 담당자와 술자리에서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그때 일이 워낙 컸잖아요. 구청 담당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상훈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만호의 과거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만호가 굴복하고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언론에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고 책임자, 아직도 이 지역에 거주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만호의 이름과 과거 사건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정욱이 신문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기사가?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정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욱 언니, 오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었어? 옆가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일은 억울한 거였어. 오빠 잘못이 아니었다고. 정욱이 해명했지만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만호는 신문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상훈이야. 분명 그놈이 한 짓이야. 그날 오후 예상대로 오상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청 담당자와 몇 명의 지역 인사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정만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상훈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만호는 오상훈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구청 담당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성사되면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협조라고요? 만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신문에 제 과거를 들춰내서 압박하는 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입니까? 오상훈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알아서. 거짓말 마십시오. 만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말고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구청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은 지역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아닙니까? 지역을 위해서라고요? 만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30년 전에는 왜 저를 매장시켰습니까? 지역 인사 중 한 명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죠. 상황이 달랐다고요? 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게 상황이 달랐다는 겁니까?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70대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박성훈, 30년 전 화재 사고 당시 소방서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만호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박성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서장님? 어떻게 여기에? 신문 기사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박성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상훈과 구청 관계자들이 갑작스런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박성훈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만호 선생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청 담당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고 말입니다. 그건 정 선생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박성훈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 조사를 제가 직접 담당했거든요. 설계도대로만 했다면 그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박성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공업체가 비용을 아끼려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물 사용허가를 받을 때도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했고요. 박성훈이 오상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공업체 대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건 오상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상훈 씨, 당신 아버지였습니다. 박성훈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불법 시공을 했고 그 결과로 사고가 난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 로비로 모든 책임을 정만호 선생님에게 떠넘겼죠. 만호는 30년 만에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청 담당자와 지역 인사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것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박성훈이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당시 조사보고서 원본이에요. 정 선생님이 무고하다는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상훈이 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하신 일이고 저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박성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대대로 이어받아서 정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잖습니까? 만호가 조용히 일어나서 오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까지 저를 무시했는지 말이에요. 오상훈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군요. 아버지의 죄를 덮기 위해 계속 저를 짓밟으려고 했던 거고요. 만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구청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지역의 은인입니다. 억울하게 매장당했지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오신 분이에요. 구청 담당자가 당황하며 만호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숨어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오상훈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누가 진짜 거지인지 알 것 같군요. 만호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날 밤 소식은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정만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아온 진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만호에게는 아직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또 다른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박성훈 전 소방서장의 폭로가 있은 지 이틀 후 만호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했습니다. 정만호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한국건축사협회 회장 이정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호는 당황했습니다. 30년 동안 건축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왔는데 갑자기 협회 회장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수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건축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사실 저희는 오래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무고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복잡했고 이미 언론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협회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정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만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억울함이 이제야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이정수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요? 만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설계하신 건물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업계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제시설 설계는 아직도 최고 수준이에요. 이정수가 파일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호가 과거에 설계한 건물들의 사진과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모두 지진, 화재, 태풍 등 각종 재해에도 끄떡없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계 철학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만호는 자신이 만든 건물들이 아직도 튼튼하게 서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정수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국 건축계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자들이요? 만호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김대건, 박민수, 이승철 모두 선생님께 배운 분들이죠. 지금은 각각 대형 건설사의 설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후배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선생님의 설계 철학을 계승해서 발전시켜 왔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 인간 중심의 건축. 모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정욱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살아 있었던 거네? 이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은 선생님을 한국 건축계의 숨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비록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여러 대 들려왔습니다. 이정수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분들이 오셨네요. 문이 열리더니 중년의 남성들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중한 자세로 만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중 한 명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대건이, 너 김대건이구나? 네, 선생님. 대건입니다. 김대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30년 전 만호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젊은 건축사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았는지 아세요?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애타게 찾았어요. 이승철이 덧붙였습니다. 만호는 감동에 겨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대건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다는 거니? 만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명예회복 프로젝트요.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박민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언론사들과 협의가 끝났고 건축 전문지에서도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승철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니? 만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국건축사협회 명예회장 위촉장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셔야 할 자리예요. 만호는 놀라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위촉장이었습니다. 이정수 회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세상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숨어 계실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집 밖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계세요? 수연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집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분들은 김대건이 수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아드님이시죠? 저는 김대건입니다. 아버님의 제자였어요. 수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제자라고요? 네, 저희 모두 선생님께 건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들? 이정수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은 한국 건축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찾아뵙지 못한 것이 죄송할 뿐이에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유명한 건축사가 아니라 업계의 전설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만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에게 숨긴 게 많았구나.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김대건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저희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이거든요.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만호와 수연은 오랜만에 단둘이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다, 수연아. 아버지가 먼저 설명했어야 하는 건데. 만호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은지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수연은 아버지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상훈과의 최종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건축사협회의 명예회복 발표가 있은 지 사흘 후 온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만호가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 건축계의 거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경외감으로 변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정옥은 이제 동네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오빠 자랑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옥 언니, 오빠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왜 지금까지 숨기고 사셨어요? 단골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정옥은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원래 그런 분이야.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거든.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상훈이 혼자서 만호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오상훈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호가 문을 열자 오상훈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만호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상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저는 일어날 자격이 없습니다. 오상훈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옥이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빠를 거지 취급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30년 전에 당하신 일, 그것이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사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오상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말하세요. 아니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죄를 대물림 받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 선생님을 더욱 괴롭혔고요. 오상훈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만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선생님께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만호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오상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은지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수연의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을 알고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은지가 무릎 꿇은 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은지야, 와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지금 사죄하고 있다. 오상훈이 딸을 말렸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함께 사죄드릴게요. 만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상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은지와 수연이의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어서 말이죠. 오상훈이 고백했습니다. 그럼 왜? 만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봐. 그래서 더욱 선생님을 멀리하려고 했고 급기야는 모욕까지 주게 된 겁니다. 오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유였어요? 미안하다, 은지야. 아버지가 비겁한 인간이었다. 오상훈이 딸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만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상훈 씨, 일어나세요. 오상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오상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만호의 말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만호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오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직접 결혼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지의 차를 보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은지야. 수연이 은지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오빠. 은지도 수연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상훈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군, 우리 은지를 부탁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해보시죠. 그날 저녁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만호는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30년 만에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수연과 은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오상훈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건축계의 거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만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아들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30년 만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연이 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만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만호는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믿어준 가족들과 진실을 밝혀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오상우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6개월 후 만호는 작은 건축사무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업 건물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주택 설계에 전념했습니다. 정옥은 시장 일을 정리하고 오빠를 도우며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수연과 은지는 첫째 아이를 가져서 온 가족이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만호는 그 옛날 칠순 잔치를 했던 국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단순히 맛있는 국밥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네요. 은지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맞아, 아버지. 진짜 맛집이었네요. 수연도 동의했습니다. 만호가 국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이야. 이게 바로 진짜 배기 맛이지. 국밥집 사장이 다가와서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가게를 또 찾아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덕분에 소중한 걸 깨달았거든요. 만호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는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함 속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존경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인간됨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 우리 가족 모두 함께할 수 있게 됐어. 바람이 살랑 불어오는 것이 아내의 대답 같았습니다. 만호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의 긴 숨바꼭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소중한 가치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만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